그러면 두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이 그림? 이 그림 모르시는 분은 아마 뭐 초등학생도 안 오는 그림이죠. 절규라는 이 그림인데, 이 절규에 대해서도, 그래서 클레멘트 그린버그나 이런 사람들의 작품, 글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그림들은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언급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림이란 무엇이다에 이게 속하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그림이란 무엇이다라는 것 중에서 그 그림을 조금 더 좀 협소하게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무슨 그림이라고 하냐 그러면 모던 페인팅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던 페인팅, 그러니까 모더니즘 회화란 무엇이다에 이 그림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모던이죠. 근데 이 그림은 아예 넣지를 않게 되는데, 근데 이 그림 같은 케이스는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봤던 그러한 형식주의적인 것으로 해석 불가능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오히려 표현주의적인 것으로 하는데, 이 표현성의 그 기본, 그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고 있어 왔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되는데, 이 뭉크의 편집증적이고 강박증적인 환상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뭉크 역시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의 기록을 걸어, 친구들과 산책을 나갔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피로를 느껴 멈춰서서 난간에 기대었다. 핏빛과 불의 혓바닥이 검푸른 현망과 도시를 뒤덮고 있었다. 친구들은 계속 걸었지만 나는 두려움에 떨며 서 있었다. 그때 나는 자연을 관통하는 끝없는 절규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명의 친구가 지금 여기 있죠. 두 명의 친구는 걸어가고 있고 그 상태의 환각과 그 상태의 어떠한 그 편집증적인 요소들을 표현한 게 바로 이 그림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이 작품 자체에서 뭉크가 남겨놓은 그 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오슬로 박물관에서 지금 보시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을 했더니 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연필로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 그러면 오직 미친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이라고 이렇게 뭉크 직접 씁니다. 이게 인증을 한 거죠. 국민적으로 인증을 해서 이 뭉크의 어떠한, 사실은 이거 말 그대로 정신 이상이죠. 정신 이상적인 어떠한 요소들을 그대로 표현을 한 게 바로 지금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말씀드린 어떤 맥락 속에서 그대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과 이러한 스타일의 그림들을 뭉크는 자신의 어떠한 그 요소들을 참 잘 반영되었다라고 이 그림이요 생각했었기 때문에 뭉크는 이 그림을 몇 점을 그리냐 그러면 똑같은 스타일로 50개 이상을 그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미술 철학사에서 이광래 교수도 말합니다. 뭉크는 키에르케고르가 무슨 책을 써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쓰죠.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그러면 곧 불안이 곧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라고 생각했다. 불안이 죽음의 도화선이듯 그것으로 시작된 생의 프리즈를 마감하게 하는 것 또한 불안인 것이다. 일찍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외상성 강박신경증이 트라우마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평생 동안 불안 정서로 작용하며 생의 프리즈를 장식해왔던 그에게 마지막으로 다가온 주제는 더 이상 실존을 지탱시킬 수 없는 무거움, 즉 죽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러한 절규 속에서 이르게 되는 게 곧 죽음이어서 이 사람의 작품에는 이렇게 죽음에 관련된 그림들이, 모티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진짜 이거 해골이죠, 해골이. 해골이 배에 타서 키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든가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자신의 배의 방향타를 죽음이 잡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뭉크의 그림에는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글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 뭉크에게 그냥 반영이 된 어떤 동일한 어떤 선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도 나의 영혼은 너무 무거워서 그 어떤 생각도 그것을 짊어질 수 없다. 어떠한 날개짓도 내 영혼을 하늘 높은 곳으로 올려보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키에르케고르가. 이것이 또 뭉크를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인데, 표현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표현주의는 뭘 표현하는 걸까요? 뭘 표현하는 거죠? 내 내면의 심연 같은 것들이죠. 그거를 심연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누구예요? 니체고,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말을 하는 건 프로이트고,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도 이거 똑같다라고 하면 안 되죠.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실존이죠. 그래서
뭉크의 표현주의뿐만 아니라 표현주의 자체를 실존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실존주의적으로 바라보는 케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하이데거, 방금 말씀드린 하이데거, 그리고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실존적으로 바라보는 케이스는 그 뭉크의 실존이 여기다가 투영된 것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사실상 거의 비슷한 맥락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존주의가 가장 유행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실존주의가 가장 유행할 때는 어떤 때일까요? 세상이 평온했을까요? 평온할 때가 유행할까요? 세상에 정말 막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가 그럴까요? 그럴 때죠. 그때가 가장 대표적일 때가 언제였을까요? 인류 역사상. 1, 2차 세계대전 때죠. 1,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키에르케고르 책들을 정말로 많이 읽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에 실존주의 철학이 가장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르트르 같은 케이스죠. 그리고 그 속에서 프랑스 철학들이 현대 철학들이 태동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억압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투영이 된 그림들이어서 이런 것을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림들이 바로 뭉크의 그림들이고, 그런 것이 사랑하는 키스의 모습을 그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타일이 어두침침하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누구의 그림이 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네. 클림트의 키스와 아주 구도나 이런 것들이 유사하죠. 이제 뭉크의 그림은 클림트와 이 블리파 및 오스트리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게 언제였느냐? 1900년도를 전후해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리안 프란츠 프라켄 같은 케이스는 1897년도 분리파가 결성되지 않았다면 그 클림트의 경력은 틀림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분리파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클림트는 수많은 외국 예술가들, 가장 대표적으로 저게 뭉크입니다. 그래서 뭉크나 외국 예술가들의 작품을 자주 접하고 그로부터 격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자신의 최신 작품을 발표할 기회도 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1900년도를 전후로, 그리고 1997년 특히 분리파를 중심으로 해서 뭉크 및 표현주의자가 어디로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오스트리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죠? 바로 빈이라고 불리는 이 도시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랬을 때 이때 당시에 1900년 전후로 하는 이때 당시에 비엔나는 어떤 도시였냐 그러면, 물론 그 이전에 뭐 합스부르크 왕가도 여기에 주인이었고 뭐 기타 등등 이 오스트리아의 역사가 정말로 복잡하죠. 정말로 복잡한데 그 과정에서 이 시기의 비엔나는 정말 문화의 용광로 같은 곳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문화적 천재라든가 천재 예술가들이 많이 탄생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파리를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지만, 파리에 못지않게 비엔나 역시도 엄청난 천재들이 많이 탄생했던 곳이 바로 1900년 전후로, 그러니까 태어난 건 그 전이죠. 태어난 건 그 전인데 그때의 비엔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프로이트도 여기서 태어나죠. 프로이트라든가 아돌프 로스라든가 쉔베르크도, 화가이자 음악가였던 쉔베르크도 여기서 그때 당시에 생존하고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고, 에곤 실레, 그리고 철학, 자기 26살 때 책 한 권 딱 내놓고 논리철학 농구라는 책 내놓고 나는 철학을 여기서 끝냈다라고 말을 하는 엄청난 오만함을 가졌던 비트겐슈타인도 여기서 태어나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 오스트리아에서도 정말 부잣집에 거의 막내 아들은 아니고요. 그 아들이었거든요. 이 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트겐슈타인의 집안이 어느 정도로 부자였었냐 그러면요. 밥 먹을 때, 밥상머리 교육할 때 있죠. 밥상머리 교육, 밥 먹을 때 옆에서 막 쉔베르크 같은 사람이 바이올린 키고 피아노 치고 막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뭐 파울 클레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막 종이가방에 들고 다닐 정도로 부자였던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비교를 하던 사람으로 누가 있냐 그러면 록펠러 가문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게 철강 집안이거든요. 그 엄청난 부잣집에서 당연히 문화적인 것들도 많이 받겠죠. 문화적인 것들도 많이 받으면서 성장한 게 바로 비트겐슈타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10명 꼽을 때 꼭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철강 회사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삘 꽂혀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 그러면 갑자기 철학한답시고 하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영국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죠? 버트런드 러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을 만나게 돼서 버트런드 러셀에게 미리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만나게 됐는데 버트런드 러셀이 그때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버트런드 러셀의 여자친구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때 편지로, 여자친구라고 해야 되나? 예, 아무튼 편지로 남겨둔 기록이 있는데 뭐라고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마왕과도 같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너무 뛰어난 천재여서 처음에는 이제야 비로소 나의 뒤를 이을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을 자기 그 와이프, 그때 당시에 와이프였죠. 와이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바뀝니다. 태도가. 뭐라고 바뀌냐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에게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스승이 그 제자에게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글에 보면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만한 천재가 바로 비트겐슈타인이고 여기서 탄생하게 되죠. 또 베냐민도 있죠. 기타 등등의 이 사람들 뭐 코쿠슈카라든가 이 사람이 되죠. 히틀러도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 1900년대 전후를 한 비엔나였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예술가가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구스타프 클림트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리하르트 무터 같은 케이스도 그때 당시 비엔나를 떠올리면서 귀족적인 성격이 농후한 비엔나 문화에 가장 눈에 띄는 산물로 구스타프 클림트를 꼽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누구나 클림트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며 나 역시 그의 예술에 담긴 미묘한 의미를 분별하기는 어렵다. 클림트 그림들이 좀 그래요. 이 상징주의적인 것이 좀 있어서. 근데 참 좋아하죠. 그냥 이쁘니까. 이쁘긴 진짜 이쁘죠. 클림트의 대다수 작품에서 드러나는 과시는 눈에 걸슬리지만 나는 그가 대담한 예술가이자 타고난 예술가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고 그러한 점에서 진한 매력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클림트, 이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동시대 사람들의 비평이나 평가들은 클림트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클림트의 어떤 부분들을 별로 안 좋아했었냐 그러면 장식적인 부분이었죠. 그때 당시 미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1900년도 전후로 해서 더 전입니다. 1890년대를 전후로 해서 어떤 예술들이 가장 유행을 하고 가장 성공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인상주의가 가장 유행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완전히 아닙니다. 이때 당시 인상주의는 그냥 비주류의 예술이었고 이때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예술들은 어떤 것이냐면 아카데미즘입니다. 누구냐? 가장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앵그르 같은 사람들, 들라크로아 같은 사람들의 아카데미즘이 가장 유행했었고 프랑스에서는 그냥 넘버 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 그러면 바로 윌리엄 부그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아카데미즘이 가장 유행했었던 거거든요. 고전적인 작품들이죠. 이때 당시에 무슨 인상주의가 유행했고 후기인상주의가 유행했다? 그럼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다 못 먹고 못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예 몰랐어요. 사람들이 아예.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뭔가를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메인은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주의 작품들이 유행을 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 고전주의 작품들은 다 어떻죠? 장식적인 요소보다는 상당히 테크니컬한 요소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클림트도 역시 이렇게 그림을 배웁니다. 이 사람이 고전주의적인 그림을 배우다가 언제 바뀌냐 그러면 이 사람의 아버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었냐 그러면 그 금세공업자예요. 그래서 그림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가 있었냐 그러면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도 화가였거든요. 근데 동생도 상당히 친밀해가지고 동생과 클림트가 같이 약간 그룹도 만들어서 하는데 동생도 죽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비슷한 시기에. 그때 바뀝니다. 클림트 그림이. 그때 바뀌면서 여기서 말하는 클림트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장식적인 그림들이 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장식적인 그림들은 이때 이런 그림들이 대표적인 그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의 중심적인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클림트의 그때 당시 이미지들은 장식적인 그림이고 양식적인 그림이라서 그렇게 크게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클림트의 작품들을 사람들이 사고 좋아했어요. 하지만 약간 좀 식자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비평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낮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라본 클림트의 그림들이 어떤 스타일이었었느냐? 동양적인 어떠한 장식 위주의 그림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카 코쿠슈카가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분리파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표현주의 시인들이 불러일으키는 내면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리고 있었다. 사실 그 내면의 목소리는 클림트의 동양적인 성향에 대한 거부이기도 했다.
코쿠슈카가 동양적인 탈선 유발자인 클림트에게 타협을 했더라면 자신만의 토대를 구축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염병과 다름없었던 비엔나 동양풍. 아주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동양적인 어떠한 클림트에 보면 그림에 장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장식들이 많이 있는 그런 그림들을 상당히 싫어했었습니다. 근데 비엔나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죠. 그 유행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그림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바로 자포니즘이라고 불리는 재팬 스타일이었죠. 일본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본 스타일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죠? 180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유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유행된 게 이때인데 왜 이때 유행되죠? 한사죠. 인상주의 같은 사람들이 자포니즘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판화는 이런 고전적인 그림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본 판화는 상당히 어때요? 도식적이고 양식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안 그리고 양식적으로 그리죠. 사람도 상당히 꾸며져 있고 배경도 그런 것들. 도식적이고 양식적인 그림들이 이것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이런 스타일 속에 끼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러한 스타일이 아닌 방식의 그림, 일본화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정답을 찾았던 게 바로 이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일본 스타일이 무척 유행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뉴 아트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아르누보 역시 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좋아하게 됩니다.